자, 오늘 KU AI 포럼 제4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부는 라운드 테이블이고요. 주제가 AI 플러스 X 융합 인재 양성의 정책, 교육, 실천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은 곧 패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은 6분의 패널분이 나오셔서 정해진 주제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나누실 거고요. 6시 10분에 정확하게 끝나는 거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희 변호사님도 준비해 주시고요. 예, 예. 이광열 기자님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널 토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패널 토의 사회를 맡은 컴퓨터학과의 김현철 교수입니다. 오늘 아침에 지난 월요일 날 새로 임명되신 국가 AI 전략위원회 부위원장님 강연을 듣고 굉장히 저는 재밌게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오후에는 의과대학 교수님 그리고 또 언어학과 교수님 다양한 학문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 말씀을 들으셨고 또 그 다음에는 자동차, 그 다음에 법조 뭐 이런 쪽에 다양한 산업에서 AI가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지 말씀을 듣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발제해서 홍진배 원장님께서 국가에서 전반적인 AI R&D에 대한 말씀을 전반적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인력 양성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시는지를 그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패널 토의의 주제는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우리 대학에서 AI 플러스 X의 인력 양성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정부는 어떤 정책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폭넓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6분의 패널을 저희가 모셨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조금 전에 발표를 하신 IITP의 홍진배 원장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계신 분이 또 과학기정통부 쪽의 입장뿐만 아니고 교육부 쪽에서는 인력 양성 사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교육부의 이주희 인재정책기획관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이따가 좋은 말씀 해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분은 KBS의 이광열 기자님이신데요. 제가 얼마 전에 KBS 다큐멘터리 더보다를 제가 우연히 봤습니다. 우연히 봤는데 그 제목이 일 돕는 AI, 일 뺏는 AI라는 거고 제가 어제 또 봤어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저는 봤는데 AI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지금 일자리, 노동 이런 문제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정말 적나라하게 조금 너무 재밌게 봐서 제가 모시자고 주장을 해서 이광열 기자님 또 취재하시면서 보신 많은 얘기를 좀 해줄 것 같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정희 변호사님께서는 아까 발표를 하셨는데요. 저는 발표를 정말 재밌게 들었거든요. 아까 그러니까 신임 변호사들이 어떤 일이 생기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게 법조인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의 일이라고 저는 정말 느꼈어요. 똑같은 저희의 일이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말씀을 또 계속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분은 국어국문학과의 이승은 교수님께서 나오셨는데요. 저희 아시겠지만 문과대학에서 엄청난 변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어교육과의 이승은 교수님께서 국어교육과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교육에 반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 얘기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은 교수님.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그 개회사에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정순영 부총장님께서 오셔서 고려대학교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인력 양성 사업에 대해서, 인력 양성에 대해서 우리는 교육을 어떻게 하고 인력을 어떻게 배출을 할 거냐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주희 기획관님께서 먼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시간은 저희가 평균 4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가감은 충분히 됩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이주입니다. 저는 오늘 그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AI 인재 양성 사업의 주요 내용과 또 이제 저희가 방점을 두고 있는 그런 방향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전에 이제 그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우리 홍진배 원장님 기조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아마 이 강의 이 발표를 들으신 분들 모두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정말 세상이 그야말로 조변석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발표에서도 잠깐 나왔지만은 그 뭐 유튜브라든지 기존의 것이 이게 확장되는 그 속도에 비하면 이 AI가 거의 그러니까 생성형 AI가 나온 부분은 확장 속도가 거의 직선 수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빨리 이제 퍼지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 AI가 정말 이제는 기술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거의 범용 기술로 모두에게 AI가 탑재되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또 특히 약간 인문사회 쪽을 이제 들여다보면 아직도 그 교수님들께서 이제 아직도 칠판과 분필이면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정말 어떻게 이제 그 정말 우리 학생들을 길러내고 이 AI 시대에 어떠한 사람으로 길러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고민을 저희 교육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AI 인재 양성 관련된 거는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아까 저 발표문에도 보셨지만 지금 이제 너무 이제 기술 패권이 이제 그 격화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최고급 인재를 지금은 양성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확보 또는 유치 이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육부는 이제 인재 양성의 주무부처로서 물론 최고급 다 길러져 있는 최고급 인재를 확보하고 유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인재들을 길러내야 된다. 그래서 양성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재들을 어떤 인재를 양성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아까 발표문에서 보셨지만 뭐 최고 인재, 핵심 인재, 이렇게 전문 인재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실 AI 그 뭐 파운데이션 기술을 다투는 정말 그야말로 전문 인재도 길러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물론 지금 매우 급하니까 확보하고 유치해야 되지만 그것과 함께 저희가 저희 자체의 최고급 인재를 이제 양성하려는 길러내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와 더불어 사실은 AI가 범용 기술화 됐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실은 제조업이 강점이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소위 말해서 범용 인재라고 해야 될까요? AI 플러스 X, 그러니까 X 플러스 AI, 그러니까 융합 인재를 길러내서 지금 산업 현장에 이렇게 바로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저희가 길러내고자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렇게 조변석게 하는 세상 속에서 아직도 그 뭐죠? 커피 전문점에서 이렇게 커피 주문이 어려우신 분들도 여전히 계십니다. 그래서 AI 리터러시를 모두 다 함량을 해서 정말 초등학생부터 대통령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리모컨 조작하는 법처럼 그 산수처럼 그러니까 정말 어린 친구들부터 연세 드신 분들까지 이 AI 리터러시를 갖추고 그 AI로 인한 그 격차를 해소하는 그런 부분 저희가 다층적으로 인재 양성을 하는데 좀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 그 AI 인재 양성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2025년 예산이 한 100억 원대 정도 수준이었다가 내년에는 이제 1,250억 원 정도로 해서 그 한 과에서 저희가 1,100억 원 정도를 증액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각 대학의 AI 교육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교양부터 이제 전체 그 대학생들의 AI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산업 인재를 또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 부트캠프라고 해서요. 그 산업체와 대학이 협업을 해서
바로 그러니까 단기간에 짧은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바로 그 교육을 받아서 산업체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실무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사업들도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주셨지만 지금도 현 정부의 이제 주된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지방을 살려서 이제 그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지역의 거점 대학들이 지역의 특화 산업과 연계해서 특히 그거를 또 그 특화 산업과 AI를 또 결부를 시켜서 그 지역 산업 발전을 허브가 되도록 하는 그 이제 AI 거점 대학 사업들도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기타 저희가 이제 그 이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아까 이제 발표문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주로 이제 데이터 관련되는 걸 말씀 주셨지만 사실은 법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가 이제 교수님들 이제 그 뭐 산업체와 예를 들어서 대학에 겸직을 한다거나 출연연과 대학에 겸직을 한다거나 외국 대학과 국내 대학에 겸직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규제들도 좀 풀고 그리고 이제 굳이 뭐 논문을 쓰지 않더라도 산업체에서 열심히 이제 그 연구를 했던 그런 것들을 실적을 기반으로 박사학위를 줄 수 있는 산업학위제라든지 그런 제도적인 어떤 개선들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그 인문학 관련된 쪽에서 조금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AI 기술 패권, 그래서 막 정말 눈 돌아가게 알아들을 수도 없는 그런 속도의 이제 기술 발전에 저희가 따라가기 위해서 국가가 이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지금 아까 그 발표문에도 있었지만 모기업이 그 채용 공고에서 AI가 할 수 없는 분야에만 인간을 채용한다고 했잖아요. 사실 AI 시대일수록 사실은 AI가 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능력 이것이 이제 굉장히 그 중요성이 되게 강조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실제로는 또 그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이제 전 세계 기업의 74% 정도가 향후 이제 5년 내 직원들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으로 비판적 사고력이라든지 창의력이라든지 이런 협업 능력이라든지 이런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 능력을 이제 꼽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 변화를 이렇게 추동하기 위한 그래서 기술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지만 인문사회의 역량을 함양하는데도 굉장히 그 균형적인 투자가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AI가 지닌 한계를 그 인간 고유의 통찰력이라든가 가치 판단 능력 등의 그런 인간 중심적 사고로 보완을 해서 하고 또 기술의 오용이나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그 인문사회학적인 그런 그 교육이 좀 더 이제 그 초중등부터 대학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관련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뭐 교육부나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데 이광열 기자님 그 현장에서 AI가 진짜 노동과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조금 취재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프로그램 잘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KBS에서 기자 일하고 있는 이광열입니다. 그 사실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아이템을 선정하고 시작을 할 때는 이제 좀 약간 긍정적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진행해 보려고 하다가 많은 이제 전문가분들 말씀 들으면서 조금 생각을 좀 많이 달리하게 됐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공유할 수 있으면 해드리려고 하고요. 사실 뭐 제가 아마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에 제일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뭐 어떤 특정 분야를 연구하거나 뭐 분석하거나 이랬던 뭐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는 사람은 아니고 취재해서 그 얘기를 이렇게 가공해서 시청자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좀 들었던 얘기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분들은 AI 지금 오늘 뭐 많은 말씀들 이제 하시면서 되게 이제 쉽게 말하면 좀 약간 장밋빛 청사진 같은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가야 하고 이런 부분에 좀 많이 힘을 주어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렇게 된 세상이 과연 모두에게 행복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 AI 증폭기 이론이죠. 그러니까 AI가 아주 빠른 시간 안에 AI를 활용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 평균치를 빠른 시간 안에 올려주긴 하지만 평균치가 다 올라간 상황에서 격차가 더 벌어진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뭐 지금도 이제 AI를 쓰냐 마냐에 대한 논의들 오늘 많이들 하셨는데 이제 더 이상 그 논의를 넘어서서 모두가 AI를 쓸 때의 차이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같은 AI 도구를 비슷하게 쓴다는 걸 전제를 했을 때 그 기존의 인간의 능력의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진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를테면 개발자 얘기들을 하시는데 뭐 한 중급 레벨의 개발자와 슈퍼 개발자의 격차가 기존에 한 뭐 3배 정도의 격차였다고 한다면 이게 AI라는 도구가 들어감으로 해서 더 증폭이 돼서 그것이 뭐 20배, 30배 정도의 격차가 벌어진다. 이렇게 실력의 격차가 벌어진다는 것은 나중에 결국은 지금은 당장 그렇지 않겠지만 결국은 연봉에도 반영이 될 것이고 그것이 사회의 불평등에도 더 반영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AI가 모두 보편화된 시대에는 오히려 그 불평등이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비슷한 궤로 놓고 봤을 때 아까 이제 사람만이 하는 일 이런 걸 말씀들 하시는데 그림을 전혀 못 그리는 사람이 지브리 스타일의 그림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고 코딩을 못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는 해주는데 하지만 그 수준에 넘어서는 더 큰 역량은 결국은 사람에게서 나온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증폭기 얘기랑 같은 얘기긴 한데 결국은 사람으로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 AI도 훨씬 더 잘 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뒤집어서 얘기를 하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AI를 잘 쓰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오히려 아날로그 시대 때보다 더욱더 인간으로서의 인간의 역량을 더 배양하고 더 평가하는 게 더 강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피곤한 거죠. AI만 배우면 다 될 줄 알았는데 AI도 배우고 예전의 선배들과 달리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인간으로서의 능력도 더 배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피곤해지고 힘들어진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인터뷰 해주셨던 그 청각문화산업대 전혜진 교수가 이제 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그 AI는 사다리 걷어차기 기술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아까 이제 그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그 어소 변호사들 말씀과 같은 얘기예요. 주니어들이 특히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경험을 쌓고 할 수가 없다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을 어느 정도 인간적으로 능력을 배양해서 중급 정도 되는 사람들은 AI를 씀으로 해서 저만 해도 이제 나이 들므로 인해서 떨어지는 생산성을 AI가 보완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능력을 증폭시킬 수가 있는데 그 증폭시킴으로 해서 많은 역할들 주니어들이 해왔던 역할들 단순 업무 같은 것들은 이제 AI가 쉽게 대체가 되어가면서 시니어들은 잘 쓰는데 주니어들이 시니어가 될 기회가 이제 없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들었던 말 여기 교육부에서도 오셨으니까 이제 아마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고민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정하게 쿼터를 줘서 기업들이 주니어들을 그런 경험을 좀 함양할 수 있는 기회들을 어떤 공동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때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키우지 않으면 결국은 그 AI를 더 증폭시켜서 자신의 능력을 증폭해서 잘 쓰는 것도 결국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 사람의 수가 줄어들면 그 자체라고 이제 어떤 또 노동시장의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정말 잘못하면 AI에서 대체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고 그 부분을 좀 프로그램에 좀 반영을 해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좀 첨언을 하면 이거 사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좀 다크한 얘기들은 좀 이제 채용 시장에 사실 관련된 얘기들이었고 방송에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이제 아까 그 창업 말씀들 아까 하셨는데 창업 분야에 있어서는 주니어들에게 훨씬 더 큰 기회가 열릴 것이다 말씀도 사실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닷컴 시대, 그러니까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기성세대들이 못했던 새로운 영역들을 개척했듯이 그 모바일 네이티브 세대들이 모바일 시대에 그러한 새로운 앱들, 신선한 앱들을 개발했듯이 AI 네이티브들이 결국은 그런 창업의 역량을 통해서 주도해 나갈 것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젊은이들이 강점이 있고 주니어들이 도전할 만한 영역이 확대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시선을 많이 돌리시고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관점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지능이 역량의 증폭기로 사용이 되면서
그 사람들 간의 격차는 더 커지고 그것 때문에 고용 시장이 완전히 생태계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저도 받고 이제 오늘 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관점에서 저희 코딩하는 개발자 쪽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최근에요. 뭐 커서나 이런 걸 쓰면서 굉장히 심각해지고 그리고 개발자들 자체도 이러다가 새로운 개발자들 훈련시킬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치게 되고 다 무너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조정희 변호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저는 인상 깊었어요.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교육이 바뀐다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어떤 식으로 교육 체제가 바뀌고 교육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며 우리가 다 같이 공동체적 입장에서 교육에 참여해야 되고 또 하버드 대학의 CS54 로여라는 그런 교육 과정의 소개도 해주셨는데 그 해외 사례는 많이 해주셨는데 실제 국내는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국내는 지금 사실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로스쿨별로 이제 AI 교육을 좀 확대하려는 움직임들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뭐 AI 교육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하면서 경험 있는 그 선배들이 피드백을 주는 그런 과정 같은 거를 만들고 그거 다 중요한데 제가 사실 이광열 기자님께서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던 걸 말씀을 하셔가지고 약간 뺏겼는데 제가 좀 이렇게 재밌는 말씀이라고 드리면 지금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대형 로펌에서는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들을 뽑을 때 원래 인턴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4주 정도 가둬놓고 이제 열심히 막 일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똑똑한 친구들 1L이나 2L에서 이제 1학년, 2학년에서 똑똑한 친구들을 이제 변호사로 채용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1년 정도 전, 한 6개월 전부터 다 없어졌어요. 인턴 프로그램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그래도 뭐 대형 로펌에서 인턴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면은 이 친구는 그래도 그 로스쿨에서 거의 탑 수준들만 그 대형 로펌에서 인턴 기회를 부여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로펌에서 인턴을 했다라고 하면 그 로펌에 취직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이 친구는 성적이 괜찮고 괜찮은 인재야라는 인식이 좀 있었고 그래도 그 친구도 대형 로펌의 시스템을 좀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다 없어지고 무조건 이제 상시 채용, 면접을 봐가지고 상시 채용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아까 그 실제 업무 경험을 학생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좁은 윈도우마저 지금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학교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 로스쿨도 그렇고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1학점짜리도 좋고 2학점짜리도 좋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동문 로펌들이 있잖아요. 동문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로펌들에서 뭐 한두 명씩이라도 이제 그 학점을 따면서 실무 수습을 해서 실제 경험들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학생들한테 좀 제공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시고 그걸로 학점도 딸 수 있게 조금이나마 그런 식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없는 그 1, 2등만 쌓던 실무 경험도 이제는 윈도우가 닫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넓혀주는 역할들을 좀 해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법 쪽에서 그런 변화에 대해서 교육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네. 그 옆에 계신 문과대는 더 심할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상황일 것 같기도 한데 문과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시는 이승은 교수님께서 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문과에서 일하고 있는 이승은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좀 이렇게 약간 강 건너 불구경하는 느낌이 조금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앞에서 그 변호사님께서 이제 신입 주니어 변호사들의 어떤 취업 시장에서의 어려움 같은 것들을 말씀하셨고, 또 김현철 교수님께서 코딩하는 이제 소프트웨어 전공하는 친구들의 어떤 구직의 어려움 같은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이미 그걸 겪은 지가 너무 오래됐거든요. 네. 사실 이제 인문학의 위기라고 하는 말이 나온 지가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고, 그동안 우리는 뭘 먹고 살았는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제가 발표를 들으면서 좀 되게 모순적이다라고 느꼈던 것이 오늘 앞서 발표해 주신 여러 연사분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사실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AI를
발전시키고 활용해서 어떤 생산성과 효율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하나이고요. 동시에 인간은 점점 소외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이에요.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리는 대체 무엇을 원하는 걸까? 이게 좀 궁금해지는 그런 지점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좌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인문학의 영역에서는 대체 뭘 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는 뭘 할 예정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앞서서 우리는 이미 다 망했어요 이런 식의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그렇게 완전 망한 것은 아니고요. 또 저희가 나름대로 그 자구적인 노력을 해온 것들도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교육부 지원으로 인문사회 융합인재 양성 사업 같은 것들을 이제 수행을 하고 있고, 고려대의 경우에는 뭐 충남대, 순천대, 영남대, 숙명여대랑 같이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디지털과 인문사회 영역 간의 어떤 결합 혹은 융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학생들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과정들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때 저희가 인문사회 영역에서 무언가를 이제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단순히 뭐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 기술을 인문사회 계열 학생들에게 가르쳐서 그 친구들이 뭐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 한다. 물론 그런 차원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아까 김현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프트웨어를 전공한 친구들도 취직이 안 되는데 인문사회 계열 학생들이 코딩을 좀 깔짝깔짝 배워가지고 취직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없습니다. 저희도 별로 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앞서서 그 이주희 과장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혹은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디지털 기술과 인문사회 도메인의 융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맥락인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뭐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연구나 교육에 인공지능이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맥락도 전제가 되어 있고요. 혹은 아까 이광열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지능이나 기술이 대체 우리 인간의 삶이나 사회를 어떻게 좀 뭐 긍정적인 방향으로든 부정적인 방향으로든 바꾸어 나가고 있는가에 대한 성찰적인 차원도 존재합니다. 근데 그게 다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보다 좀 더 중요한 것은 디지털 혹은 인공지능 기술 환경에서 그 기술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고민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인간과 기술이라는 하는 것은 다분히 재귀적인 관계라서 서로 이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인문학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보통 인문학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세 가지 음절이 있습니다. 네, 문사철이죠. 그렇죠? 네, 문사철 물론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인문학 영역에서 해왔던 것이 이른바 문사철로 대표되는 분과학문의 어떤 차원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생산하고 이것을 또 후속 세대에 전수하는 역할들을 해왔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시대에 인문학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동시대에 살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동시대의 인간의 사유, 인간의 욕망,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이른바 인간학으로서의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좀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마침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른바 뭐 새로운 어떤 행위자의 등장으로 다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저희로서는 뜻하지 않게 다시 대두가 되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간학의 기반 위에서 우리는 인공지능 기술 혹은 뭐 디지털 기술을 어떤 방향으로 설정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 제시를 저희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서 제가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을 상용화하고 활용해서 벌려지는 여러 가지 사업들의 초기 단계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인 것들, 생산성 있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것들에 대한 어떤 폭발적인 발전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 인간이 정말 그런 효율성과 경제성만을 추구하는 존재인가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까 그 42닷이었죠. 네, 발음하기가 정말 어렵긴 하네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정말 완전한 정말 안전하고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해졌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인간은 아무도 운전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토매틱이 훨씬 편하지만 여전히 운전은 손맛이지 이러면서 수동 운전을 고집하시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인간의 어떤 내밀한 욕망 혹은 생각 같은 것들을 읽어내고 그것을 기술 발전의 방향에 반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제 인문사회 도메인을 가진 사람들의 지금 이 시대의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동시대의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너무 다양한 말씀이 나와서 굉장히 지금 뜨거워졌어요. 근데 지금 6분 후에 마감을 해야 돼서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6분밖에 안 남아서요. 지금 그 교육부하고 지금 과기정통부 쪽에서 오신 두 분의 생각이 굉장히 복잡해졌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에 질문 주신 게 있거든요. 그거 하고 또 여기 청중에 계신 분들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고 하시면 듣고 두 분 말씀을 간단하게 듣고 우리 학교는 어떻게 할 거냐 부총장님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사전 질문 중에서 여러분들도 이제 비슷한 질문이실 것 같은데 AI 플러스 X 융합 인재 나는 학생이고 이런데 나는 이걸 하고 싶다. 근데 뭔가 가이드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대학은 어떤 역할을 해줄 거며 정부는 어떤 지원을 해줄 거냐 뭐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 플러스 또 청중에서 질문 제가 한 분만 받고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네. 아까 또 질문해서 죄송한데요. 저 원장님 말씀하실 때 굉장히 충격받았는데 제가 그 강원 얘기는 여러 곳에서 들었습니다. 이 카렌 면허에서도 작년에 300% 취업을 했는데 거의 60%밖에 안 됐다. 이런 얘기 너무 놀랐는데 제 주변에도 수리에 대한 제 자식 중에도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뽑아야 되는 거기에 4분의 1만 뽑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이 AI의 점에 대해서 AI가 하는 일의 점에 대해서 40%를 강화했다. 이 얘기거든요. 제가 예전에 어디서 읽은 책 중에 로버트나 AI를 개발할 때 핵심 주어 중에 하나가 인간 harms, 인간에게 harm을 끼치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보기엔 harm이에요. 소비자를 위해 생산성을 높이지만 생산자로서의 인간은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 아까 이승훈 교수님 굉장히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질문하고 싶고 제가 우리 정부 부총장님 작년에 낸 것 같은데 그때 부탁한 일은 제대로 되고 있거든요. 코딩을 전체 학생들한테 그냥 모두가 듣게끔 했던 그 교육과정을 없애셨는지 그거 궁금해요. 답변 질문 저희가 받았고요.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인력 양성을 어떻게 할 거냐 그 관점으로 좀 중심돼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인데 융합 인재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데요. 원래 전통적으로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때는 AI 플러스 X를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AI를 잘하는 사람을 어떻게 그쪽 도메인으로 늘 거냐 이게 중심이었는데 금년부터 정말 빠르게 바뀌는 게 뭐냐면 X 플러스 AI입니다. 도메인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AI 땡겨올까 그게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바꿔서 얘기하면 인문 분야든 뭐 다른 분야든 그쪽 도메인에 무게 중심이 더 옮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지금 프로그램 자체를 그 AX 대학원 뭐 약간 융합랩 뭐 이런 거 할 때 방점이 사실은 그 AI라는 거 쓰긴 씁니다만은 X 쪽을 가지고 어떻게 결합할 거냐. 실제로 저희가 이제 저희 원 프로그램 중에서 서울대 의대에 나간 프로그램입니다. 서울대 의대인데 거기다가 왜 AI 하는 데가 프로그램이었지? 거기서 AI를 채용하는 그걸 했는데 제가 지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굉장히 퍼포먼스가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게 국문과든 저 철학과든 아니면은 그 저거 뭐 이분 뭐 저기 기계공학과든 거기서 AI 그거는 왜 그러냐면 커서에 같이 AI의 장벽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오케스트레이션 능력이 더 중요한 사회가 됐다라는 그런 게 있고요. 아까 이제 그 이광열 기자님도 좀 말씀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 우리 조정희
그 대표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그 지금 경력자 위주로 다 뽑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나 아까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인데 설명을 안 드린 게 저희가 작년부터 했던 게 뭐냐면 그 우리 지금 학생들을 뭐 NCAI나 42 마루 거기도 저희랑 같이 하고 있는데 뭐 여러 회사들을 지금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한 30억을 들이고 1년에 이 학생들을 데려다가 니네 그 상품 개발이나 리서치 하는데 써라. 그래서 사실상 경력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회사들은 부족한 리서치 능력을 거기서 보충을 받는 건데 NCAI 그 이현수 대표랑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대요, 둘 다.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 취직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고 여기 안 되더라도 나 여기서 뭐 했습니다라는 게 경력이 붙어버리니까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2개인데 금년에 5개를 더 뽑았고요. 내년에는 이제 그것만큼 더 뽑을 겁니다. 한 8개 정도 더 뽑아서 그걸 좀 확대를 해가면서 경력 만들어주는 약간의 그런 프로그램들 좀 보강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요거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교육부에서는 이제 대학에서 AI 기본 교육과정 개발하는 사업을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30개 대학에 이제 대학마다 한 3억 원씩 투입을 해서 그 이제 비전공자도 기본적인 AI 그 역량을 갖추고 자신의 전공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업을 저희가 이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전공 분야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 학문 분야별로 AI를 결합한 교육과정 모델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 개발된 강좌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또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정수영 부총장님께서 마무리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학교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래서 예, 경호부총장 정순영입니다. 저 패널 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한 분 한 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점점 좀 무거워집니다. 지금 고려대학교 전체 학생들을 앞으로 어떻게 교육시킬지 아까 지금 로스쿨, 그 다음에 컴퓨터학과, 국어국문학과 다 각자 상황이 다릅니다. 네. 가르쳐야 될 교육 내용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안암 캠퍼스만 54개 학과가 있거든요. 이거 전체를 생각하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앞이 캄캄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왔던 기본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기계공학과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하는 회사들, 자동차 회사, 가전회사 이렇게 되면은 그런 자동차 회사나 가전회사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기계공학과의 커리큘럼에 넣어서 가르쳤고 그 학생들이 해당 자동차 회사로 취업을 하게 되면은 평생 4년 동안 배웠던 걸 가지고 물론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추가적으로 이제 경험적으로 익힌 기술들을 갖고 평생을 그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했는데 앞으로 그럴 거냐 하는 거죠. 전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이제 많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취업한 회사에서 맨 처음 취업한 회사에서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을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가장 마지막으로 일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 가장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사회가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대학 4년 동안 배운 지식을 가지고 졸업 후에 몇 년 동안을 이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대학 졸업한 이후에도 계속 학습을 해야 되는 사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학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 입장에서는 입학한 학생들 4년 동안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조영정 교수님께서도
어떻게 하고 있니? 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바는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4년 동안 공부한 전공 금방 무의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될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인문학 교육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교양교육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교양교육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러한 교양 지식을 가지고 적응력, 빨리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워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고려대학교 구성원들하고 많은 논의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될 텐데, 그래서 지금 제가 학부 대학에서 중심이 돼가지고 교양교육 개편 작업을 했었는데 각 분야별로 요구 사항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통일된 틀로 이렇게 교양교육을 개편하자는 게 너무 어려워서 총장님의 지시를 받고 제가 교양교육 개편을 이끌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고 기본적인 방향은 지금 현재 고려대학교의 필수 교양 이수 학점이 19학점입니다. 잠깐 너무 자세한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잠깐만. 왜냐면 이게 중계되고 있어서요. 지금. 19학점인데 이걸 더 확대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인문학이나 그 다음에 다양한 교양 내용들을 학습할 수 있는 체계로 지금 바꾸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아까 X 플러스 AI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본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각 학과별로 학과의 전공 교육을 할 때 AI를 도입해서 해당 분야의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게끔 해주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각 학과에 있는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와 고민과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회학과에 보면은 데이터과학과 사회학이라는 그런 교과목이 있는데 그런 이제 AI 융합 전공 교과들이죠. 지금 현재 고려대학교 내에는 각 학과별로 만들어진 그런 AI 융합 전공 교과가 한 80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학과별로 5과목 이상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사실적으로 몇 개다 이건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 해당 학과의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더라도 적응력을 더 키울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크게 교양교육과 AI 융합교육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부청자님께서 좋은 마무리를 조금 해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시간도 되고 해서요. 패널 토의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패널 토의에 참여해 주신 6분의 패널들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